내 이름은 손미진.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요즘 남편이 거의 매일 시댁에 가자고 하는 바람에 나도 같이 시댁으로 출퇴근 도장을 찍고 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내 입장에선 역시 어려운 존재인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도 가려고? 매일 가는 건 어머님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자기 갈 때마다 꼬박꼬박 저녁 먹고 목욕까지 하고 오잖아. 그게 뭐 어때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에 같이 살던 형도 얼마 전에 결혼하고 분가해서 허전하다고 엄마가 자꾸 오라고 하는 건데 뭐. 얼마 전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많이 허전해하시는 건 사실이다. 그렇긴 해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가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있는 건 좀 아니다 싶은데 남편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니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라도 시킨다는 거야 뭐야? 누가 그렇대? 어머님은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지만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거지 내 말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따져. 그럴 필요 없어. 빨리 가기나 해. 우리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신다. 어서들 와라. 아직 저녁 안 먹었지들? 엄마 같이 먹으려고 왔어. 어머님 번번이 죄송해요. 얜 별소리를 다 한다. 어서 올라와. 남편은 원래부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시댁에 가면 아예 대놓고 누워만 있다. 소파에 가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고 그대로 누우면 그걸로 끝. 그러면서 나하고 시어머니한테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빨리 차려 라면서 무슨 대감마님 행세를 하려든다. 집이라면 남편한테 한 소리 하겠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참. 그날도 역시 남편은 저녁 실컷 먹고 목욕까지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자고 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간혹가다 윗사람들 모시고 접대를 한다며 늦게 올 때가 있다. 그런 날을 제외하면 거의 빠짐없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다. 저녁은 항상 시어머니가 차리시기 때문에 먹기만 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도 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마냥 받기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난데 너 시간 되면 잠깐 좀 건너올래?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그날은 남편이 접대 때문에 늦게 오는 날이었다. 오래간만에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였다.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만 부른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난데없이 머리를 숙이는 거다. 헉,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미진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안싸돈이 몸이 안 좋아서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네 시아버지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거의 다 써가고 나도 연금 받는 형편이다 보니까 너희 도와주는 게 힘이 붙여서 내 사정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어머님 근데 저희 엄마가 아프다뇨? 도와주신다뇨? 대체 나한테 석고대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 저렇게 졸졸매면서 사정을 하는지 당혹스러웠다. 우선 저희 엄마는 아주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세요? 뭐? 내가 듣기로는 안싸돈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니들이 거기에 보태느라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진상이가 부탁을 해서. 네?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머님이 생활비로 얼마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받은 적도 없고요. 사실 전 그 반대로 진상씨가 어머님 생활비 들여야 한다고 해서 매달 진상씨한테 돈을 줬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난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얘.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물끄러미 허공만 쳐다봤다. 우리 정신줄 다시 잡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하자. 네 저도 그럴게요. 정리. 잠시 진정할 시간을 가진 뒤 결론적으로 저랑 어머님이 진상씨한테 속은 거죠? 그런 거지. 진상이 녀석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네, 오늘은 술자리가 있어서 늦는 날 맞지? 그럼 다른 날로 나를 잡아서 확실히 이 얘기를 듣기로 하자. 그 전까지는 그 녀석이 또 무슨 잔머리를 굴릴지 모르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알았지? 네, 그럴게요 어머님.
시댁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 남편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다. 혼자 천하태평한 얼굴을 보니 열이 받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꾹 참고 눌러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돌아왔고 시댁으로 향했다.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오란 거예요? 투덜거리며 시댁에 들어간 남편은 집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사람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형, 여긴 어쩐 일이야? 아주버님은 남편과 생긴 것부터가 다르고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아마 시어머니가 특별히 호출을 하셨겠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일단 앉아. 남편은 자기 형이 시키는 대로 잠자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나도 듣고 놀랄만한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한테 네 얘기 듣고 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너 접대한다고 알리바이 만들어 놓고 실제로 룸살롱 드나들면서 여자들하고 놀고 다녔지? 그걸 형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이 흥신소 쪽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쪽 통해서 알아봤어. 그러니까 남편은 나하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들고 룸살롱에 가서 여자들한테 갖다 바쳤다는 얘기. 시어머니도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너 어머니하고 재수 씨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고 싶던? 그러니까 그 입 안 다물어? 시 아주버님은 남편의 얼굴에 라이트 스트레이트 강펀치를 시원하게 날렸고 한 방 맞은 남편은 공중부양하더니 문짝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졌다. 너 네가 한 짓이 사기라는 건 아냐? 어머니 돈은 벌써 야금야금 3천이나 빼갔다며? 그리고 재수 씨한테는 매달 50씩 받아갖고 어? 아니야 형, 나 그 돈 언젠가는 꼭 갚을 생각이었어. 그래? 뭘 해서 어떻게 언제 갚을 생각이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안 들키고 환심 사려고 매일같이 여기 드나든 거 아니야 너? 얍삽한 자식. 남편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빼갔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도 나도 충격과 분노,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렇게 얕은 수작으로 돈을 가져가서 고작 했다는 게 룸살롱 출입이라니. 천박한 행동에 5만 가지 적이 다 떨어져 나갔다. 나한테 다달이 공갈친 것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알뜰살뜰 모은 저축을 3천이나 거덜내다니. 그리고 뭐? 남의 멀쩡한 엄마를 오늘 내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 사기꾼. 어머님 아주버님 죄송한데 저 이 사람하고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남은 인생을 같이 하겠어요? 혐오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당신까지 왜 이래? 나 그 여자들하고 2차 간 적도 없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지금 이유를 몰라서 물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한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머님 나한테 무릎까지 꿇으셨어. 왠 줄 알아? 우리 엄마 병원비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더 이상 생활비 보태주기 힘들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알았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양심도 없어? 그 죄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재수 씨 말이 다 옳아. 천박한 놈. 나도 너 같은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거다. 돈도 돈이지만 안사돈까지 환자로 둔갑시키는 게 더 용서가 안 된다. 그게 제일 무난하니까 그런 거고. 나 때문에 진짜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래? 그럼 난 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게. 그럼 되겠구나. 나도 자식 앞세웠다고 치면 돼. 왜들 이래 진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건 오바지. 진정들 해. 어? 네가 한 짓은 우리한테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야. 너한테 이제 가족은 없다. 앞으로는 혼자라는 거 명심하고 잘 살아. 나한테 왜 그래? 이혼 절차는 남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변호사에게 일임했다. 물론 위자료도 청구했고 일시불로 다 받아냈다. 그 뒤 시어머니는 나에게 너한테 뭐라 할 말이 없구나.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정말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래도 시어머니 복은 있었어요. 날마다 저녁 얻어먹으러 가다시피 했는데 한 번도 귀찮아하신 적도 없고 그런 일만 없었어도 여전히 고부 갈등 없는 좋은 사이였을 거예요. 혹시라도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 알았지? 꼭이다.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난 그냥 네가 참 좋아. 가끔 만나서 같이 차 마시는 사이로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럼요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우리 호칭 정리부터 하자.
이젠 시어머니 아니니까 미자 선배님 어때? 그럴까요, 그럼 미자 선배님? 얄팍한 사기꾼 남편 때문에 졸지에 돌싱녀가 됐지만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 후 시어머니, 아주버님은 남편과 절연을 했고 룸살롱에 갖다 바칠 돈이 없어진 남편은 룸살롱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고 거기 여자들한테도 괴무시당하고 꼴 좋게 됐다 참. 앞으로 혼자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잘 깨닫길 바란다. 내 남편은 경찰관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다. 그럼 다녀와요? 다녀올게. 우린 평범한 부부였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째인데 남편과 둘만의 생활을 즐기고자 일부러 임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유나야, 슬슬 손주 얼굴이 보고 싶구나 라고 하시기도 했고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해볼 생각이었다. 낮에 동네 엄마들과 점심을 먹은 후 저녁장을 보러 가려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셨다. 주말이 되면 부모님은 자주 외식을 하러 나가시는데 그때마다 셰프가 만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곤 하셨다. 근데 마침 남편이 좋아하는 보거 요리를 사주신다길래 알았어, 그이한테도 말해볼게.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럼 퇴근할 때쯤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며 엄마와의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의 직장 동료 중엔 아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아무래도 파출소에 간 모양이었다. 파출소면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차로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 그 생각에 집을 나왔다. 파출소에 도착한 나는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파출소 안쪽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린 여자 목소린데? 그리고 이건 그 소리 같은데?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안쪽으로 슬쩍 들어가 봤는데 커다란 관상용 식물 너머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왜 우리 남편이... 게다가 상대는 나와도 만났던 적이 있었던 여경이었다. 두 사람은 절정에 다다랐는지 내가 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자기야, 이러다 아내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야. 걔네 집 배경 보고 결혼한 거지. 헐, 너무해. 부인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부인이었으면 울었을 듯? 두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나는 곧바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내 차를 파출소 입구에 딱 붙여 주차했다. 그날 우연히도 사촌이 내 차를 쓰고 싶다고 해서 내 경차를 빌려주고 사촌의 밴을 타고 온 날이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파출소 바닥에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 짓을 즐기고 있던 두 사람의 옷도 다 가지고 나와버렸다. 그 후 친한 경찰관과 아빠에게 전화해서 파출소 안에 큰일이 났어요 라고만 말해서 여기로 불러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아빠와 함께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설마 이 안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갇혀있나요? 라고 해서 범죄자는 아니지만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라고 하며 두 사람이 벗어둔 옷과 여자 속옷을 보여줬다. 바깥이 소란스러워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바깥을 확인하러 나왔다. 이 차는 뭐야?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던 남편도 차 너머의 나를 발견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이 차 좀 치워봐! 라고 해서 소원대로 차를 치워줬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본인들의 옷과 속옷이 없어진 걸 알게 됐다. 매우 당황해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특히 우리 아빠를 본 남편은 새파랗게 질리며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라고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 했다. 하지만 내게 옷을 빼앗긴 이상 먹히진 않았다. 아빠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게다가 파출소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지금 장난하는 겐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남편은 나쁘끄러운 모습으로 아빠에게 경례를 했다. 사실 우리 아빠는 남편이 근무하는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이다. 남편이 그 짓을 하며 배경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이 다 이런 이유였다. 나는 경찰도 뭣도 아니지만 아빠 딸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아빠 심부름을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와 자주 드나들었다. 남편도 그러다가 사기였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물을 생각이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전화로 부하를 불러내기 위해 잠시 파출소를 나가셨다. 아빠가 나가자 불륜녀는 저게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잘리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불륜녀는 이 지역에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된 듯 아빠 딸이 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좀 해봐! 부인분께 무릎이라도 꿇든지 하란 말이야! 라고 울부짖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불륜녀에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을 뿐이야. 라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변명을 하든 이 일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야. 확실한 증거도 증인도 있으니까. 증거? 그래, 증거. 그렇게 말하며 내 폰으로 방금 녹음한 대화를 들려줬다. 그러자 불륜녀는 패닉에 빠져버렸다. 안 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며 발광했고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다. 당연히 그쪽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이 사람이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죠? 직장 내의 처분은 내 권한이 아니지만 적어도 불륜에 대해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이니까 두 사람 다 각오하세요. 라고 하자 으앙 하며 울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고 달려와준 경찰관 아저씨께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 뒷일은 아저씨께 모두 맡길게요. 저는 경찰법을 잘 모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잘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밤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친구 집에서 자든지 호텔에서 자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 아빠의 명령으로 달려온 남편의 상사는 극대노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는 생각은 못한 듯 넋이 나가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나는 남편과 불륜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녀는 경찰관이 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돈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신 연락했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주셨다. 엄마는 불륜녀를 보자마자 바로 싸대기부터 때렸다. 엄마가 너 이러라고 경찰학교 보낸 줄 알아? 이런 이유로 해고라니!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 분위기는 엄청 험악했다. 부모님도 오죽했으면 저러셨을까 싶다. 덕분에 위자료는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 일 이후 불륜녀와 부모님 사이가 어찌 됐는지는 모른다. 아직 어리다곤 해도 불륜이 나쁜 짓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파출소 안에서 그 짓을 하다니 그건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 게다가 아빠 덕분에 승진을 앞두고 있던 남편은 설마 자기 인생이 불륜으로 쪽나게 될 줄은 몰랐나 보다. 뇌절이 온 만큼 용서해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 한들 내 귀로 우리 집 배경 때문에 결혼했단 말을 들어버렸기에 그 어떤 사탕 발린 말을 한다 해도 이젠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살던 집도 아빠가 결혼 축하 선물로 준비해주신 신축 아파트였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다. 동료 경찰관들도 현모양처럼 옆에 두고 파출소에서 그 짓을 하다니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놈이 아내복에 겨워서 자기 것 마냥 다 누리고 살았던 거야. 자업자득이야 라는 말을 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미래도 탄탄했었는데 그 행복을 본인 스스로 깨부순 남편이 너무너무 한심했다. 이혼 전 한 걸음에 달려온 시부모님이 제발 용서해다오.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죄송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상 이 사람과 부부로 지낼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며 그때의 음성을 들려줬다. 시어머니는 실신했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아내 덕에 호강하고 산 주제! 이런 멍청한 놈! 죽을 만큼 맞은 남편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끌려갔다. 내게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남편은 결국 빈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 해고된 거면 몰라도 경찰이 해고됐다는 사실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엔 근거 없는 수많은 소문들이 떠돌게 됐다. 현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내 이름은 김영지. 지극히 평균적이고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교실에서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소위 말하는 좀 노는 여자애들한테 찍혀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처음엔 그저 모욕적인 말로 놀리는 정도였는데 차츰 강도가 세져갖고 도를 지나치게 됐다. 집단 괴롭힘의 주범은 김명진. 우리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리더격인 존재이다. 요즘 너 남친하고는 어때? 남친? 우리야 뭐 완전 잘 나가지. 주변에 따르는 애들도 많고 남친도 있고 학교에서 인지도가 최상위인 애다. 그런 김명진이 나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쯤부터다. 명진이가 반 여자애들을 불러 모아서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나는 그날 못 간다고 말했다.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명진이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명진이는 노래방에 안 간다고 한 나를 건방지고 재수없는 애라고 주변 애들한테 짜증을 냈다고 한다. 겨우 그런 일로 짜증까지?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시하면 얼마 안 가서 다른 데로 관심이 옮겨가려니 했었다. 야 김영지, 나 음료수 좀 사줘. 갑자기? 왜? 처음엔 그냥 이런 식으로 상식 밖의 요구를 하는 정도여서 적당히 거절하면서 넘기면 되려니 하고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갑자기 왜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야? 김명신한테 찍히면 힘든 점 중에 하나가 그 아이 주변에 친구가 많다는 거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명신이가 한번 싫어하면 다들 따라서 싫어하기 때문에 명신이가 나를 곱게 보지 않는 순간부터 여자애들 중 반 이상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했다. 영지 쟤 애가 너무 칙칙하지 않냐? 내 말이. 리더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려는 여자애들 사이에 또래 집단 성향이 뭔지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여기가 무슨 조직도 아니고.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적은 수이긴 하지만 나도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땐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야. 맞아. 주변 애들이 아무리 내 욕을 해도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내 편이 돼줬다. 내가 완전히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을 때도 두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두 사람까지 반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팠다. 자기가 싫어하는 애랑 친하게 지내니까 쟤들도 다 싫어. 김명진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였다. 따라서 표적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친구들도 표적이 된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필통이 어디 갔지? 잠깐 나갔다 온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필통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김명진이 나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보였다. 분명 김명진 짓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지 이해 불가였다. 내가 당황하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라도 느끼는 걸까? 하는 수 없이 필통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 완전 더러워졌네. 더럽게 왜 쓰레기통은 뒤지고 난리야? 냄새. 내가 쓰레기통에서 필통을 꺼내자 김명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필통에서 필기 도구들을 꺼내서 수돗물에 깨끗이 씻었다. 다행히 천으로 된 필통이라 다시 깨끗하게 빨면 냄새까지 사라지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필통을 빨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찔끔 났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나라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 명진이에게 똑같이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명진이가 다신 이런 짓 못하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할 만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수업 중에도 온통 명진이 버릇을 고쳐줄 방법을 생각하느라 선생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이 일은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단 제일 먼저 등교해서 좋은 방법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안타깝게도 좀처럼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고 더 최악인 건 자리 바꾸기로 김명진이 짝꿍이 됐다는 거였다. 야, 너 쓰레기통 뒤지는 게 취미지? 자, 여기 쓰레기. 이런 애한테 절대 지면 안 돼. 이런 애 때문에 학교 빠지고 전학 가고 그런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매일 학교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무슨 좋은 방법이. 명진이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하는 건 어느새 하루 시작의 루틴이 됐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선 순간 내 책상이 온통 호치키스로 박음질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정말? 책상을 본 순간 한탄이 흘러나왔다. 얼른 이걸 다 빼야지 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엄청난 생각이 떠올랐다. 맞아, 이걸 김명진 책상하고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어제도 명진이는 분명히 제일 먼저 하기로 했을 거야. 평소처럼 애들한테 큰 소리로 남친 자랑을 해댔으니까 아마 남친 만나려고 쏜살같이 튀어나갔을 거야. 결론적으로 이건 명진이는 모르는 일이고 명진이 작품이 아니라면 그 밑에 똘마니들 짓이야. 나도 어제 집에 일찍 가서 누가 마지막까지 교실에 있었는진 모르지만 명진이 짓이 아니면 똘마니들 짓이 분명해.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재빠르게 명진이 책상이랑 바꿔놓고 교실에 없던 척을 해야 하니까 화장실로 피했다. 그리고 애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책상을 둘러싸고 웅성웅성거리는 틈을 타서 담임을 부르러 교무실로. 담임한테는 마치 내가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책상 사건을 보고했다. 선생님, 누가 명진이 책상에 호치키스를 막 찍어놨어요. 명진이 어떡해요? 뭐라고? 담임과 교실로 가자 막 등교한 김명진이 자기 책상을 얼빠진 얼굴로 보고 있었다. 그런 김명진을 담임이 세상 자상하게 걱정했다. 명진아, 괜찮아? 너희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니? 어서 자수해.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담임의 말이 떨어지자 예상대로 똘마니들의 표정이 파랗게 변했다. 김명진은 자기가 표적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고 와르르 멘붕 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충격이 컸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울었으니까. 담임이 펄펄 뛰는 와중에 감히 손을 들고 저희가 했어요. 근데 명준이가 아니고 영지 책상인데 라고 똘마니들이 솔직하게 실토할 리도 없고.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담임하고 동시에 교실에 막 들어온 사람이니까 내가 꾸민 짓이라고 누구 하나 알아챌 리가 없었다.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억정이 무너지는 심정인지 아니? 우리 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더구나 고등학생식이나 돼서 중딩들도 안 할 짓들을. 대체 뭐가 재밌다고 이런 짓을 해? 어? 잘 들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유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똑똑히 알아둬. 나는 김명진을 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찾느라 죽는 줄 알았다. 괴롭힘을 당한 빼박 물증에 어쩌다 불쌍하게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로 공인이 된 전직 학폭 가해자. 그리고 피해 학생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담임의 구구절절한 설교. 그걸 듣는 복잡한 표정의 김명신이라니. 담임이 어찌나 명신이를 챙기던지. 담임의 진심 어린 말에 김명신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건 점심시간에 어떤 남자애가 던진 한마디였다. 하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동안 애들한테 원망살 짓을 많이 했잖아. 말한 사람이야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겠지만 김명진 표정으로 봐서는 들은 게 분명했다. 그때 김명진의 얼굴 표정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그리고 나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김명진도 얌전한 아이가 됐다. 자기가 직접 당해보니 뭔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걸까? 졸지에 자기가 진짜 표적이 됐다고 생각한 건지 아님 담임의 그 절절한 설교가 모두 자기를 두고 하는 거란 걸 깨닫기라도 한 건지 어느 쪽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내가 집단 표적 괴롭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번 작전 대성공. 진짜 잘 됐어. 이제 김명진이 너 안 괴롭히잖아. 김명진을 표적으로 찍은 숨은 강적이 있다는 것도 대박이야. 그러니까 누군지 진짜 궁금해. 내 말이 나도 알고 싶다. 그거 나야 라고 절대 말은 못하지만 이번 일의 최대 수확은 김명진이 확 달라졌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슬쩍 김명진 똘마니였던 애들을 쳐다보면서 혼자만 아는 웃음을 짓는 나. 똘마니 애들은 한참 동안 대체 어떻게 책상이 바꿔치기 된 건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안달이 나서 애들한테 수시로 탐문도 하고 특히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나를 집중 추궁했지만 내가 제일 나중에 교실에 들어왔다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똘마니들은 내가 범인이라는 걸 밝히는데 실패했다.
어쨌든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어떤 심정인지 김명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 행위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의 생일날,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그날은 나의 42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날 남편은 갑자기 그만 이혼하자. 나 당신 여자로 안 본 지 이미 오래야. 라며 돌연 이혼을 선언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젊고 예쁜 여자는 아니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에 10년 동안 같은 몸무게와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다. 피부 관리도 단 한 번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고 여자라는 의식을 한순간도 망각한 적이 없는 내가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싫어졌다는 거다. 해마다 생일엔 딸아이와 셋이서 외식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하필 내 생일에 늘 가던 레스토랑에 나보다 10살 아래인 불륜녀를 데리고 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남편의 불륜을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하필 내 생일에 그 여자를 데리고 그 레스토랑에 간 저희가 뭐야? 양심이 있긴 해? 헐, 42살 할머니가 생일은 또 챙기고 싶었냐? 그래, 너도 젊었을 때는 봐주만 했는데 나이 들면 여자는 완전 할미꽃이라니까. 요즘 그런 발언도 성추행인 거 몰라? 그리고 나이는 모두 평등하게 먹는 거야. 내가 왜 나가서 딴 여자를 만나는데 그게 다 네 탓인 거 모르겠어? 그게 왜 내 탓이야? 정말 몰라서 물어? 나이 들고 취해지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해? 야, 42살이 솔직히 여자냐? 여자는 나이 들면 그냥 끝이야. 알아들어? 남편과 나는 7살 차이가 나고 남편이 연하다. 1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나와 남편은 연하남인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가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늙고 쓸모없는 팸을 취급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불륜관계 자체가 이미 비윤리적인 행위인데 그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나이 들고 볼품없어진 내 탓이라고 거꾸로 비난했다. 내가 바람 필 수밖에 없게 만든 건 당신이야. 누가 나이 들고 늙고 취해주래? 자기 탓을 먼저 하란 말이야. 그런 면에서 난 오히려 피해자야. 원망을 하려면 늙은 너 자신을 탓하라고. 남편은 맹독살을 퍼부으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대신 내 자존감을 시궁창에 쳐박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며 즐겼다. 이혼을 할 경우 불륜이 저지른 쪽이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되기 시작한 나는 늙고 취해진 나한테 과실이 있는 거라고 위자료 한 푼 청구하지 않고 순순히 이혼에 합의하고 말았다. 주변에 남편과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남편 직장 때문에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된 것도 그렇고 딸아이를 통해서 친하게 된 엄마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어서 이혼하면서 절대 딸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한마디 반론도 없이 친권을 포기했다. 알고 보니 불륜녀가 아이는 싫다고 한 모양이었다. 막판엔 나도 남편 얼굴만 봐도 위액이 역류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나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고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다시 행복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다. 전 남편은 나를 알아보고 성큼성큼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라며 인사를 했고 내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로 시선이 옮겨졌다. 헐, 설마 나한테 받은 결혼 반지를 아직도 못 빼고 끼고 다니는 거? 라고 했다. 그럴 리가. 다시 봐봐. 이거 당신한테 받았던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고급스러운 반지야. 뭐라고? 그럼 설마 당신... 나 재혼했어. 거짓말이지? 내가 할 일 없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해봤자 금방 탄로날 게 뻔한데? 전 남편과 이혼 후 얼마 안 돼서 동창회가 열린다는 알림이 왔다. 오랫동안 절친에 목말라 있던 나는 절실하게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고 동창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창회에 모인 친구들은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한 애도 있고 예전 그대로인 애도 있고 그렇게 각자의 세월의 무게를 뛰어넘어 다시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다.
절친들 앞에서 그동안 이혼한 사실과 남편에게 나이 들고 볼품없다고 당했던 수모를 엉엉 울면서 모두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당연히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 개싸가지랑은 이혼이 정답이지. 그놈은 대체 여자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나이 먹었으니까 필요 없다니 미친 거 아니니? 그런 놈하고 이혼한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너 기죽을 거 없어. 네 인생 다시 시작이고 더 괜찮은 남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놈은 잘 될 턱이 없어. 아마 앞으로 재수없는 일만 계속 일어날 테니까 두고 봐. 절친들이 속 시원하게 욕도 해주고 나한테 힘도 불어넣어주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다름 아닌 대학 시절 친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였다. 그 친구가 다가오자 같이 있던 여친들이 갑자기 미리 짠 것처럼 다들 딴 데로 가버렸다. 오랜만이다. 넌 하나도 안 변했네. 나 그런 말에 안 속아. 전 남편이 나이 들고 추한 여잔 필요 없다고 해서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일이 있어? 아니, 다 내 탓이야. 그러자 석진이는 내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아니, 넌 예뻐. 예전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 좀 더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 어딘가에 깊이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석진이와 저녁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다 결혼을 전제로 프로포즈를 받고 교제를 시작했다. 새 남친이 생긴 건 기쁜 일이지만 딸아이의 일이 걸렸다. 하지만 석진이는 딸아이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줬다. 그렇게 지금의 행복한 내가 있는 것이다. 나의 인생 반전에 전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눈치였다. 당신이 결혼을 해? 그게 가능해? 세상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내 남편은 당신하고는 달라. 절대 나를 경멸하거나 장식물 취급하지 않아. 오죽 별 볼 일 없으면 할머니를 데려가겠어. 어디 허드렛 일 하는 남자랑 짝 잘 맞췄나 보네.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건 여전하네. 대물기업 사장이니까 힘든 일 하는 건 맞지. 대물기업이면 국내 최대 요식업 체인 회사 말하는 거야? 맞아. 인사가 늦었네. 당신한테 늙고 추하다고 쫓겨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도 당신 같은 쓰레기 부인이었을 텐데. 덕분에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됐어. 오늘 당신 다시 만나서 너무 잘 됐다. 뭐가 그렇게 잘 됐어? 왜? 나하고의 추억이 그렇게 잊기 힘들어? 말 돌리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말해. 지금 남편 차고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 이거야? 뭔 헛소리야. 나 그런 생각 1도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건 내가 위자료를 깜빡하고 안 받은 게 생각이 나서야. 뭔 위자료? 아직 그 문제를 청산 못했더라고. 당신이 나 때문에 바람 피운 거라고 계속 날 가스라이팅 했잖아. 근데 그게 말이니 방구니? 아직 위자료 청구 시효 넉넉히 남았고 이렇게 면상 보고 얘기하게 돼서 너무 잘 됐다고.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보냈어? 얘 좀 다 잊었어? 왜 무섭게 나와? 내가 뭐가 무서워? 협박이 아니라 불륜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뿐인데? 그때는 당신이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위자료도 안 내고 내뺐는데 괘씸죄까지 얻어서 다 받아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남편도 내가 원하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거라고 하고 나도 이제 네 말 따윈 안 들리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대체 왜?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 그 불륜녀한테 차였다면서? 그 여자 때문에 빚도 상당히 졌고? 당신 내 뒷조사했어? 뭔 그런 수고까지 하겠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그냥 다 알려주는데? 한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 그럼 다 알았다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그래도 내가 당신 딸 아빠인데 돈 좀 꺼주면 안 될까? 그땐 내가 말을 너무 심했던 거 인정. 사과할게. 근데 그 덕에 당신 지금 재벌 사모님이잖아. 나한테 딱 5천 아니 3천만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뻔뻔하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니? 늙고 추하고 쓸모없는 여자한테 돈은 빌리고 싶니? 넌 뇌가 있니 없니? 내가 왜 그런 자선을 베풀 거라고 기대해? 탓을 하고 싶으면 네 자신한테 해. 꽃뱀한테 걸려든 어리석은 네 자신한테. 잠깐!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그 후 나는 전 남편에게 미처 받지 못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여자한테도 당하고 직장에서도 진즉에 해고됐다는데
아직까지 새 직장을 못 구하고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 형편이면 위자료 일시불 지불은 어려울 것 같아서 매달 월급에서 차압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손을 써뒀다. 원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거기서 더 줄어든다고 하니 본인이야 다리에 힘이 쭉 빠지겠지만 여자 알기를 무슨 지 장난감쯤으로 여겼던 어리석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 이름은 윤미영, 29의 전업주부이다.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고 직장은 다니지 않았다. 남편은 작은 이벤트 회사 대표였고 나는 열심히 내조하며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다. 당시 남편은 막 사업을 시작한 터라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지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돈에 쪼들렸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먹고 일을 하라는 거야, 날들어? 미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잖아. 좀만 참아, 어? 이번 달은 유난히 더 쪼들려서. 아무리 그래도 나보고 이런 걸 먹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되를 더 고꾸라지겠다. 당신은 이러고도 집에서 내조란다는 거야? 너무 화내지 마. 정말 돈이 없어서 장을 못 보는데 그럼 어떡해. 그래,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반찬 타령한다 이거지? 그런 넌 내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뭔 말이 많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불평한 적 있어?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잖아. 요즘 계속 이런 분위기이다. 바깥일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알겠는데 그걸 날마다 나한테 대고 화풀이하는 건 좀 힘들다. 사업이 힘들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나도 그런 남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계속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찾아가 남편 문제를 상의했다. 진상이가 널 힘들게 해서 어떡하니?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상씨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전 그건 다 괜찮은데 하지만 저대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고 진상씨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요. 밥 맛있게 해주면 됐지 뭐. 그저 사람은 뭐든 잘 먹어야 힘이 나고 그럼 짜증도 덜 낼 거 아니니. 근데 그럴 돈이 없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돈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밖으로 같이 나가자고 했다. 시어머니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서 한적한 산골짜기 작은 강이 흐르는 숲길로 들어섰는데 근데 이런데 무슨 먹을 게 있다고 그러세요? 뭐 낚시라도 하시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너 거기 네 발밑 좀 볼래? 제 발밑이요? 이 잡초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밑에는 잎사귀 끝이 돌돌돌 말려있는 희한하게 생긴 풀이 자라 있었다. 도시에서 자란 탓에 식물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특이하게 생긴 풀은 고비라는 산나물이었다. 그 밖에도 머위, 쇠뜨기 같은 산나물이며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고사리, 두릅 같은 먹거리가 지천이었다. 슈퍼에서 보기 힘든 고급 식재료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니 마치 산삼이라도 발견한 기분이었다. 어머니, 벌써 한 봉지 가득 찼어요. 이거 진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땐 늘 먹던 것들이야.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산은 시아버지 친구분 소유의 개인 땅인데 산나물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캐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대나무 죽순이 올라올 시기이기 때문에 홈이나 괭이만 들고 오면 산 입구에서부터 쉽게 캘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죽순도 캐고 싶은 만큼 가져가도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산에서 나는 산나물들을 고급 식당에 납품했다고 하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나이도 있고 힘에 부쳐서 지금은 산에 나는 먹거리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 어머니, 몸에 좋은 천연 식재료를 공짜로 얻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렇다니까. 진상이도 여기 식재료로 요리해주면 맛있게 잘 먹을 거다. 네, 너무 잘 됐어요. 진상씨도 좋아할 거예요. 어머님 감사해요. 나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득이양양해서 양손 가득 천연 식재료를 들고 씩씩하게 집으로 향했고 열심히 검색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각종 산나물은 야채 튀김으로 변신, 쇠뜨기는 간장 양념에 졸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꺾은 유채는 살짝 데치고 나머지 산나물로 산채밥을 했다. 슈퍼에서 파는 야채들과 달리 일일이 데쳐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손이 가는 게 하나도 성가시지 않았다.
산채 요리 초보자라 모양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간을 본 결과 의외로 맛은 일품이었다. 남편을 기다리며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을 차렸다. 미리 시간을 잰 것도 아닌데 야채튀김을 막 튀겨서 접시에 담자 남편이 딱 하고 집에 왔다. 오늘도 역시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면 분명 표정이 살아날 거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자기야 얼른 와. 이거 내가 직접 산에서 캐온 산나물로 만든 거야. 이 잡초들은 다 뭐야? 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항의하는 거야 뭐야? 잡초라니. 아니야 이거 전부 산에서. 그러니까 그게 잡초가 아니 뭐냐고. 당장 다시 만들어. 멘붕. 내 예상과 너무도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내가 정성껏 준비한 산채 요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화난 사람처럼 방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평소라면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을 텐데 산채 요리를 잡초라고 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귀가 빠져서 뭐라 대꾸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그것도 그렇고 아직 산나물이 저렇게 잔뜩 남아있는데 저걸 다 어쩌나. 버리긴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저 그런 생각만 했었다. 그땐 그냥 그 정도였다. 나는 다음날 남은 산나물을 들고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우리 집엔 먹을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나 드리자고 생각했다. 또 남편의 태도에 나도 나름 속이 상해 있던 터라 시어머니한테 남편에 대한 불만을 실컷 하소연하고 말았다. 진상이가 산채 요리를 안 먹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산채 야채 튀김이라면 환장을 하는 앤데 이상하네. 네, 정말요? 저한테는 잡초라면서 막 화를 냈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만드는 법 검색해서 했다면서. 네 요리가 문제가 아니라 진상이 녀석이 너를 화풀이 대상으로 보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지 항상 화난 사람처럼 굴어요.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넌 빠지고 이번 일은 나한테 맡겨. 내가 아주 혼을 내줄 테니까. 어머님이 나서주신다면야 저는 대환영이지만 괜찮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셨다. 나는 내심 시어머니가 드디어 남편을 야단치려고 호출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우리를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시더니 외식을 하자면서 근처 식당으로 가자고 하셨다. 그 식당은 남편이 어려서부터 줄곧 다니던 노포인데 남편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표정이 확 살아났다. 들어보니 남편은 어렸을 때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산채 야채튀김을 맛봤고 그 뒤로 산채 야채튀김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됐다고 했다. 평소 남편은 내 앞에서 미슐랭 심사위원처럼 까다로운 미식가인 척하는데 남편이 미슐랭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미영아, 요리 나오기 전에 가서 손 씻고 오자. 전 아까 씻었는데. 손은 자주 씻어야지. 나 혼자 가기 싫어서 그래. 네, 그럼 뭐, 네, 가세요. 얼떨결에 손을 2번이나 씻으러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 남편이 주문한 산채 야채튀김 정식이 나왔다. 물론 우리는 외식을 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한턱 내주셨고 그 덕에 포식을 했다. 여자들은 화장실만 가면 감감무소식이야. 식기 전에 너 먼저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맛이다. 역시 프로는 달라. 이거랑 비교하면 미영이가 만든 건 그냥 잡초라니까 잡초. 그렇게나 맛있냐? 그럼 맛있게 만들어주신 요리사한테 인사라도 해야겠네. 저기요, 인사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야채튀김 만든 요리사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부르셨어요? 남편이 멍 때리는 표정이 된 건 당연했다. 왜 아니겠어. 자기 엄마가 단골집 유니폼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놀란 건 요리사 때문이 아닐까? 요리사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으니까. 당신 그 복장이 그게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님이 갑자기 주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야채튀김 만들라고 하셔서 난 그냥 미리 사장님한테 네가 먹을 야채튀김을 미영이한테 만들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 네가 방금 먹은 야채튀김 미영이가 직접 만들었다. 나 역시 주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계획을 몰랐었다. 이번 계획은 남편의 근본 없는 미식가 가면을 벗겨주려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역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자기 아들의 쓸데없는 허영을 꿰뚫어 본 게 틀림없다. 이날은 나도 노포의 간판 메뉴인 산채 야채 튀김을 맛보았는데 맛임의 풍미가 내가 만든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달랐다. 근데 그걸 프로는 역시 다르다고 감탄을 연발한 남편은 대체. 진상아, 이번엔 이것도 한번 먹어봐라. 이게 진짜 프로가 만든 거니까. 아, 그래, 이 맛이야. 이거라니까,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잠깐 착각했었어. 그거 내가 주차장 옆에서 뜯은 잡초로 튀긴 건데 맛있어? 댕댕이들이 산책하다가 화장실로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냄새는 좀 날 거야.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에? 닥치고 끝까지 다 먹어. 그건 미영이 마음 아프게 한 벌이니까 반성하면서 먹어. 어차피 너야 말 안 해주면 뭐가 산채고 뭐가 잡초인지도 모르잖아. 결국 몇 번을 다시 먹어보게 해도 남편은 내가 튀긴 산채 야채 튀김과 전문 요리사가 만든 잡초 튀김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보통 사람들은 척 보기만 해도 바로 알아볼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확 다른데 참나, 산나물을 엊그제 처음으로 본 나도 구분하겠구만.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은 내가 만든 요리를 불평 없이 조용히 먹었고 나한테 이유 없이 화풀이하던 습관도 고쳤다. 아마도 그날 식당에서 된통 망신을 당한 약발이 오래가는 것 같다. 덕분에 요즘은 아무 요리나 내놔도 맛있다, 맛있네 하면서 잘 먹고 있고 나도 자신감을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나 지났다. 생각해보니 요즘 산채 요리를 먹은 지 오래된 것도 같고 전엔 돈도 없고 해서 한동안 매일같이 산나물만 먹었는데 그 일 이후로 남편은 화도 덜 내고 일할 때도 마인드가 확 달라져서 그런지 전보다 순조롭게 일이 풀렸다. 덕분에 지금은 산나물이 아니어도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때 먹었던 산나물 맛이 그리워지곤 한다. 그걸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걸까? 산채 요리는 객관적으로 고품격 요리이지만 그걸 먹고 있으면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자꾸 목이 맨다.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힘들지만 아이가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 셋이서 같이 산나물을 캐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이 산나물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 라고 아이에게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며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이름은 김성훈, 평범한 회사원이다. 엄마는 내 자매 중 장녀로 노안으로 몸이 불편한 외할머니를 돌보고 계셨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입원을 하게 됐고 이모들과 엄마는 교대로 할머니 병실을 지키기로 했다는데 내 자매 중 넷째인 막내 이모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빠져서 교대 시간도 안 지키고 직업도 없이 할머니한테 기생해서 사는 무의도식 백수였다. 병원에 어쩌다 와도 할머니한테 들어온 선물이나 위로금을 훔쳐가는 게 일이었다. 너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니? 언니가 내 인생 사라질 거 아니면 그냥 냅둬 좀. 엄마와 이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막내 이모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남의 말을 듣기는커녕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히스테리를 부리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입원까지 한 위급한 상황에서 어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인성이 저 모양이다 보니 엄마도 나한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내가 다 크도록 막내 이모랑은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 엄마! 임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입원하신 지 2달 만에 눈을 감으셨다. 향년 90세, 장례식 준비가 시작됐고 나도 가서 일을 도왔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막내 이모는 형편없는 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리란 건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았지만 장례식 아니라 마치 파티장에 가는 사람처럼 레이스가 하늘하늘거리는 옷차림으로 나타난 곳이다. 넌 상식도 예의도 없냐며 엄마와 이모들이 나무란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 지금 장례식장이야. 남사스러워서 정말. 거참 시끄럽게 말들도 많네. 내가 장례식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고 좀. 엄마와 이모들의 훈계를 듣다 못한 막내 이모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더니 집으로 가버렸다. 장례식엔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잔 모양이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다니
저런 불효가 또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장례식을 치르는 상주 입장에서는 막내 이모가 없는 편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내보이기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니 말이다. 장례식도 치르고 해야 할 일을 끝마친 후 마지막으로 유산 정리 문제를 남겨두고 있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기셨고 담당 변호사가 나를 포함한 가족들 앞에서 유언장을 읽어나갔다. 남은 재산 중 현금의 60%는 장녀에게, 나머지는 둘째와 셋째에게 동등하게 나눠줄 것.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장년의 장남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막내 이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왜 나만 유산이 없어? 라고 소리쳤다. 변호사는 막내 이모의 반응에 대답하듯 들고 있던 나머지 유언장을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막내에게, 그 나이 먹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너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 이제 널 먹여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보거라. 유언장을 들은 막내 이모는 소리치고 난동을 부렸다. 이딴 유언 무효야. 그 돈 전부 내 거야. 내 거라고. 땅도 다 내가 가질 거야. 라며 광분해서 날뛰었다. 하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할머니 유산으로 무의도식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놀고 먹을 생각이었을 텐데 청천벽력이라고 졸지에 알거지가 됐으니 놀랄만도 하지. 나만 쏙 빼고 유산 분배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이 유언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넷째 따님이 이 일을 제기하셔도 절대 내용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막내 이모가 추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다. 결국 막내 이모를 제외한 엄마와 이모들은 유산을 받았고 나는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 토지에는 할머니와 막내 이모가 살던 집도 포함돼 있었는데 엄마는 이번 기회에 막내 이모를 집에서 쫓아내야겠다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어? 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물론 예상대로 막내 이모는 안 나가겠다며 버텼다. 그에 맞서 엄마가 타협안으로 집을 나갈 경우 약간의 현금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막내 이모는 현금을 받았고 석연치 않은 얼굴로 집에서 나갔다. 일단 내보내는 건 성공했는데 말이다. 일단은... 그 뒤 할머니 집은 해체했고 땅만 남게 됐다. 막내 이모가 돌아올 집은 이제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몇 달 후 막내 이모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까지 돈 몇 푼 지어주고 나보고 자립하라는 게 말이 돼? 당분간 나 여기서 지낼 거야. 예상대로 수중의 돈은 무계획하게 지출, 대부분 숙박비, 밥값으로 까먹고 나머지는 게임 아이템 구입에 써버린 모양이었다. 돈이 떨어진 막내 이모는 둘째, 셋째 언니네 집을 찾아갔지만 당연히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당연하지. 저렇게 대책 없는 사람을 누가 집에 들이고 싶겠어. 짐도 저런 짐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저렇게 버티고 있다가 아예 자리 차지하고 안 나갈 생각일 거야. 언니가 장녀니까 엄마 대신이잖아. 내가 뭐 큰 거 바래? 며칠 있게 해달라는 건데? 저럴 거면 대체 엄마한테 돈을 왜 받았대? 막내 이모는 계속 악다구니를 썼고 나도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다 큰 어른이 조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막내 이모는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이면서 집에 있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엄마와 나는 단칼에 거절했고 계속 안 나가고 버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이모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와 이모들은 막내 이모와 아예 연을 끊을 각오를 한 모양이었고 다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불청객 막내 이모는 우리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또 나타났다. 엄마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해서 대신 내가 나갔다. 계속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하러 찾아온 거니까. 중요한 얘기요? 대체 뭔데 저래? 혼자 속으로 뭐지 하고 있는데 막내 이모가 개 황당한 얘기를 꺼냈다. 내가 지금 네 애를 가졌거든? 출산비용, 양육비 등등 중요한 돈 얘기를 너랑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떠드는 건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막내 이모와 어떤 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는 건 돌아가신 할머니를 걸고 맹세할 수 있다.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건지 이해 불가였지만 그 정도로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거려니 했다. 하지만 내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이 여자는 더욱 저열한 수로 날 협박할 거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막내 이모를 향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분노를 퍼부어주기로 했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 이 백수 건달아. 이모 소리도 아까워. 엄마랑 다른 이모들이 당신을 어떤 심정으로 내친 줄 알아? 지금까지 할머니 등에 빨대 꽂고 사니까 편하고 좋았지? 근데 세상은 전쟁이거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헌개질이야? 난 빨대 꽂기 싫어서 매일 전쟁 치르는 사람이야. 막내 이모는 늘 하던 버릇대로 발광했고 나는 힘으로 집 밖으로 몰아냈다. 다신 얼씬대지 마! 그렇게 싸주고 신발을 밖으로 던지고 현관문을 꽉 잠갔다. 막내 이모는 악을 쓰며 계속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댔지만 계속 무시했다. 막내 이모는 다시 오지 않겠다던 약속을 이미 여러 번 어겼다. 따라서 나는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장 출동해서 집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막내 이모를 연행해 갔다. 이거 안 나? 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막내 이모는 경찰에게 반항하며 계속 난동을 피웠고 결국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고 말았다. 그 뒤로 친척이란 친척집은 다 찾아다녔다는데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소문으로 끝내 자립할 생각은 안 하고 홈리스가 돼서 어디 다리 밑에서 산단 소리를 들었지만 다 자업자득 본인 탓일 뿐 너무 한심해서 손톱만큼도 동정심은 생기지 않았다. 엄마, 이제 막내 이모 안 찾아올 거야. 그럼 다행이고 지금까지 네 외할머니한테만 다 떠넘기고 내가 막내 일에 너무 무관심했던 게 후회가 된다만 나중에 엄마, 이모들한테 들은 바로는 막내 이모도 취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렸다고 한다. 이젠 그런 얘기가 흔한 얘기가 됐지만 막내 이모 그 성격으로 인간관계가 잘 풀릴 리가 없지. 나는 할머니께 받은 땅에 새로 집을 지었다. 그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평화롭게 살고 있다.